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9 사례회의와 관련해서 조정, 점검, 재사정을 통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례회의에 관련해서 이 과정은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조정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사례회의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렇게 쭉 우리가 순서대로 오잖아요. 순서대로 왔을 때 실행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할 때 그리고 중간에 한번 평가를 한다는 개념으로 요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대로 하다 보니 문제점이 발생이 됐네 라고 했을 때 중간에 수정, 점검, 그리고 또 계획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재사정을 통해서 사례 회의를 수정해서 우리가 평가를 이제 마무리하는 바로 직전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회의에 있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사례 관리 과정에 논의를 한다거나 결정 상황을 다루는 회의라고 보시는데 사례 개입에 있어서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을 사정하기 위한 활용 도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중간에 사례회의가 중간에 이렇게 뭐 계획이 변경됐다. 또는 어떠한 사정 도구를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뭐 전체적으로 수정안을 변경한다라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중간 점검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수정된 부분에 새로운 어떠한 부분에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사례 회의의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를 보게 되면 표 277페이지 표 9-1에 보시면은 조직을 기준으로 한 사례 회의의 구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 회의는 팀 내에서 사례 관리팀이라고 따로 있는데 사례 관리 당사자 선정에 관련된 과정의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개입에 대한 전략이나 실질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 논의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슈퍼비전을 제공받아서 사례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기타 여러 가지 안건을 통해서 이 사례 관리팀들이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서는 우리가 내부 자원, 그래서 서비스의 연계나 논의를 필요하는 것이고요. 다양한 사회복지 기능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팀 내 사회의 회의의 범위를 넘어서 기관 전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안건들이 있었을 때는 당사자를 포함한 여러 사회복지사의 의견들을 여기서 조절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합사례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통합사례 회의라고 하는 이런 이제 둘러싼 여러 가지 관계 기관에 있어서의 구성원들이 되겠죠. 그래서 지역사회 공공기관이 될 수 있고 민간 기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관계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역사회 단위의 다양한 자원, 서비스 개입, 협력에 필요한 진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술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사례 관리의 당사자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한다거나 개입 방향에 대한 합의, 그래서 방향성을 모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단위의 자원, 그래서 서비스 조정이나 점검, 평가 등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례 회의를 통해서 전문가 그리고 자문단 뭐 이런 그 기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그 이제 조율된 내용이라던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돼야 될 것에 대해서 전문 영역의 자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법과 관련해서 행정적인 법에 관련돼서 지식이 얕죠. 그러면 행정 지식에 관련해서 전문가의 어떠한 변호나 이런 거를 자문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런 솔루션 회의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 대한 어떠한 고견, 전문 단체 이런 게 이제 여기에 필요할 때 우리가 사정을 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사례관리 당사자의 참여 사례회의를 통해서 당사자에 관련된 이해관계자, 그래서 당사자가 참여가 중요하다라는 것과 또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당사자와 같이 연계되어 있는 뭐 가족이라던가 친인척,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의 근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들도 같이 참여하면서 중요한 그 내용들에 있어서 뭐 서로가 이해하는 측면이 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례 관리 효과성에 대한 증진을 사례 회의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음, 자, 그래서 사례 회의를 할 때 고려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전체 사례 회의를 우리가 이제 개인 정보 보호에 따라서 사례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들의 회의 중에 알게 된 당사자의 개인 정보, 그래서 민감한 사항에 대한 비밀에 대한 보장 이런 거를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되고요. 또 비밀 유지 계약서라고 하는 것에 참석자들이 회의를 통해서 비밀 보장에 대한 명확하게 약속하기 위해서 비밀 유지와 서약서 뭐 이런 작성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례 통합 회의를 통해서 그 주 사례 관리 기간에 대한 선정에 주 사례 관리 기관장들은 당사자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례 관리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 사례 관리 기관에 대한 역할을 보게 되면 사례 개입의 방향을 조율하고 또 연계되어서 협력하고 각 기관에 있어서의 역할 분담 그리고 서비스 중복 방지를 위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사례 통합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는 한 사람의 어떠한 그 서비스, 자원 서비스를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A 기관에서 필요한 부분은 지급을 해줬는데 B에서 똑같은 그 지원을 해줬다라고 하면 계속 중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하면 A 복지 기관에서 도시락 배달을 하는데 B라는 기관에서도 역시나 같은 그 사업으로 인해서 도시락 반찬 배달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이 서비스가 중복이 되죠. 또 이렇게 중간에 중복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중복조차도 안 돼서 누락되는 서비스가 있겠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를 단일화하자. 그래서 통합 사례 회의를 통해서 A 기관은 서비스에 있어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B라는 데는 예를 들면 돌봄에 관련돼서 데이케어에 관련된 방문 간호를 한다거나 아니면 목욕 봉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각 가지의 기관에서의 필요한 전문성 그리고 고유성 그리고 그 기관에서의 할 수 있는 일에 관련해서 이 서비스가 A, B, C라고 하는 기관에서 각기 다른 그 서비스를 하나씩 지원해 줬을 때 효과적인 서비스를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례 관리는 이런 방향성을 서로 통합 사례 회의를 통해서 조율하고 연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었던 거죠. 그러면 중복을 예방을 방지를 하는 것이고 핵심적인 역할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례 회의의 자료 준비에 있어서는 회의에 필요한 과정에 적합한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하고 표지를 붙여서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상황을 최소화하는 거죠. 지금 우리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옛날에는 뭐 뉴스라고 하면 정확히 우리가 정보를 보고 이런 일이 있었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 뉴스가 정말 진짜 우리가 믿을 만한 뉴스인지 아니면 가짜 정보를 대중들에게 너무 널리 퍼져서 가짜 뉴스로 오인하게 하는 등, 자, 이런 사태가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벌써 이제 우리나라도 미디어의 발달 시대라고 보는
어떤 이제 그 개인 미디어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유튜브 보면 개인 채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심의 규정을 따르지 않다 보니까 개인이 하는 그 발언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넘쳐나는 정보의 호수처럼 쏟아져 나오면 그 판별하기가 사실상 우리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진짜 정보인지 가짜 정보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려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런 거는 이제 뭐 우리가 개인이 선별할 수 있는 재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이제 강력한 정부의 규제라던가 이런 것이 어떠한 처벌에 관련된 강력한 뭐 조치가 있어야 이런 가짜 뉴스가 양상이 된다거나 하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지금의 세상에 사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정보의 호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정보에 관련돼서 진실된 거, 그 바람직한 정보 이런 것들을 들어야 되는 건데 좀 많이 혼동이 되는 게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정보에 관련돼서 개인정보 그래서 많이들 노출하는 거를 꺼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디에 뭐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다라고 해도 그게 정보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디 가서 함부로 우리가 서명을 하거나 날인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이 개인정보 유출이 되다 보니까 피해 아닌 피해를 입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에 들어서 뭐 보이스피싱 이것도 역시나 미디어가 발달됨에 따라서 다양한 개인의 어떤 정보를 유출을 해서 그거를 전화번호로 막 돌려서 피해를 입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개인 정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내용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고 사례 회의에 이제 참석자 파악에 있어서 사례 회의를 자료를 배포하는데 회의에 참석자들은 자료를 미리 보거나 이 참석에 관련된 내용을 회람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나서 사례회의 안건에 관련된 자기의 각자의 의견 이런 것들을 이제 어,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례 회의가 정상적으로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유용한 어떤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참석자들에게 직접적인 참석 요청을 해서 대상자 사례 관리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사례 회의 진행 과정을 보게 되면 비밀 보장에 대한 서약, 그래서 비밀 유지 서약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관련자, 당사자의 민감한 사안에 대한 비밀 보장이 있었을 경우가 있는 거고요. 사례 회의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벌써 이게 기본적인 매뉴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참석자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의견된 사항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을 가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례회의 자료를 파기하는 것인데요. 회의를 하게 되면 민감 정보는 그 자리에서 문서 파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서 유출 방지를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사,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어떤 서류를 회의를 통해서 다 파악을 하게 되면 기밀 문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밖으로 유출되는 정보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회의 끝나면 그 자리에서 다 이렇게 파쇄기에다가 그 회의 자료를 쭉 뭐예요? 다 치워버리는 거죠. 자, 사례 회의록의 작성에 있어서 사례 회의의 내용과 평가 그리고 회의 중에 이루어지는 슈퍼비전 내용, 의결사항 이런 향후 과제를 기록하고 무엇을 의논했는지 고민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결정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공식화하는 것이 사례 회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례회의에 관련 양식인데요. 사례회의 관련 양식은 그 기간에 관련된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보통 양식은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밀에 관련된 서약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사례회의에 관련돼서 안건에 대한 내용들은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뭐 관리번호가 이렇게 정해져야 되는 게 있죠. 왜냐하면 해당 연도에 따라서 사례 회의가 몇 번째 이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사례 관리 번호를 매길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는 것들 중에는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냐면 자, 예를 들면 2000
25년이라고 합시다. 2025년,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사례 회의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2025라고 쓸 수 있고요. 앞에를 그냥 20은 어차피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글자는 뭐 여기는 생략을 해도 25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25.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2월 5일이다라고 하면은 1, 2, 0, 5, 이렇게 펜이 잘 안 써져요. 자, 그러면은 25, 1205라고 하면, 이제 이 내부에서 사례 관리 번호를 매겨졌을 때, 여기에서는 이제 관리하기가 좀 편한 거죠. 그래서 이런 번호를 매겨서 예를 들면, 그러면 25, 12, 05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12월 달에 5일에 12월 5일에 사례 관리 한 사람이 10명이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다시 1, 다시 1, 다시 2, 다시 3 이렇게 해가지고 일련 번호를 쭉 매긴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그 사례 관리 번호로 매길 때 이거는 뭐 기간의 어떠한 하나의 약속처럼 하는 건데 그 기간에서 이제 그 나름대로의 약속을 가지고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하나의 사례 예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대상자명 이름 적고요. 회의에 관련된 참석한 숫자의 인원수를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회의 일정 작성을 하면 되고 작성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속 기관의 작성. 그래서 사례 제목, 예를 들어서 뭐 그 당사자 이름, 사례 회의의 진행 목적에 대한 어떤 작성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고에 관련된 지원 방안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지난 뭐 사례 회의의 결과 그래서 사례 회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례 회의가 뭐 몇 차례에 걸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죠. 1회 때 딱 해결을 하긴 시작했지만 1회로 끝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사례 회의에 관련돼서 대상자 선정에 관련된 회의를 한번 할 것이고 대상자가 선정됐으면 이 대상자를 어떤 식으로 사례 관리를 할 것인가 두 번째 사례 관리를 또 회의를 통해서 하는 거고 마지막 평가 부분에 있어서 세 번째까지는 사례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사례 관리의 대상자를 가지고 최소 한 3회 정도 회의는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사례 회의의 안건과 비공 특이사항 있으면 여기에다가 하시면 되고 사례 회의에 관련된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정말 회의를 했는지 아니면 서류만 작성을 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회의록에 관련된 사진 첨부를 하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좀, 뭐, 기간에 따라서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해서 기관에서 해야 되는 첨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첨부 사진 첨부해가지고 모자이크 처리 뭐 또 그게 어떠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면 모자이크 처리해서 사진까지 첨부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여기에 세세하게 작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사례회의에 관련된 과정에 우리가 지금 조정이나 점검, 재사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례회의에 관련된 당사자와 사례관리 당사자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체계, 그래서 그 환경체계들이 순수하게 본인들의 역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수립한 어떠한 실행 계획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자원을 변경하거나 또 취소할 수도 있고요. 또 자원을 투입을 했는데 투입에 있어서의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재투입을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언제든지 이 조정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조정을 꼭 뭐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그 안건에 필요한 어떠한 실제적인 회의에 또 대상자의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리고 다양한 환경 체계에 있어서의 어떠한 투입,
에 있어서의 부분에 있다라고 하면 조정은 항상 염려해 두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점검이라는 내용은 우리가 실행 과정에서, 실행 계획에서의 어떤 합의된 목표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점검이라고 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점검 시 주요하게 다뤄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원과 복지 서비스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자원과 복지 서비스 투입의 적절성, 그래서 어떠한 대상자에게 자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자, 4인 가족이 살고 있는데, 4인 가족이, 4인 가족이 사는 데 있어서, 지워지네요. 4인 가족이 4인 가족이 사는 데 있어서 이 집이 생활비가 굉장히 쪼들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기초생활수급으로 인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4인 가족이 쓸 수 있는 한 달의 생활비,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인당 뭐 70만 원씩 책정을 해서 부부가 있고 아이들이 둘이 있다라고 하면 뭐 지금의 4인 가족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체크해 보질 않았는데 보통 이제 뭐 210만 원이다. 우리가 최저 임금이 지금 200만 원이 넘었죠. 시간당 만 원이 넘는데 210만 원이 4인 기준이다.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장바구니 물가를 통해서 책정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4인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210만 원을 이 자원을 복지 서비스로 투여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가라는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디를 보니까 21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4인 가족이 200만 원이 보면 다른 지역에선 200만 원인데 이상하다. 이 지역 섬 지역에 사는 사람은 150만 원의 생활비를 받고 있네. 그러면은 이 자원에 대해서 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어때요? 이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형평성을 맞춰주려면 어때요? 투입의 적절성.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그 적절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원에 관련된 복지 서비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자원에 관련된 복지 서비스의 측면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례관리 당사자 측면에서 보게 되면 개입에 대한 계획의 이행 정도,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때의 계획, 그래서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근로 조건,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근로를 할 수 없는 입장에서 근로를 희망한다라고 하면 이 당사자의 근로 희망 조건, 그래서 신체적인 여력에 통해서 정말 힘을 많이 써야 되는 일선, 뭐 예를 들어서 그 현장에서 일을 하기에는 힘들다라고 하면 뭐 내근직, 그래서 상근직인 뭐 사무실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측면. 자,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계획을 잡았을 때 이행 정도, 신체적인 부분에 일을 시켜봤더니 신체적인 부분에 너무 힘들어 하더라. 그러면은 어때요? 그 보직을 바꿔서 변경해서 사실상 이런 개입의 초기 개입에 있어서의 변동사항,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사례관리 당사자와 사례관리 당사자를 둘러싼 환경, 그래서 가족과 지역사회 등의 변화, 이런 관계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개입 계획에 있어서의 시점과 점검, 시점의 사이에 있는 변화, 그래서 사건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개입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변화된 생활 습관, 이런 것들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례관리 당사자가 합의된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 정도, 그래서 얼마만큼이나 당사자가 노력하고 그 노력에 관련해서 본인이 성취하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아무리 사회복지 관련해서 사례관리를 계획대로 잘 짜여놓고 실행하게끔 해놓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의지가 없다면 어때요? 노력 정도가 없다라고 하면 계획 자체가 틀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어떠한 그 우리가 사례 관리를 통해서 어떤 목표나 달성, 이런 것들을 아무리 잘 짠다 하더라도
실행 가능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례 관리의 어떤 목표나 달성 정도에 따라서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에 있어서의 사례 관리 당사자의 측면으로 살펴보는 것이죠. 자, 점검의 시기를 보시게 되면 점검은 우리가 사례 관리의 효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효과성은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효과성, 효율성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효과성은 목표에 얼마나 접근을 잘 하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거고 효율성은 목표를 채웠는데 얼마만큼의 비용으로 잘 효율적으로 유지를 했느냐 이 차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는 목표에 대해서 잘 도달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례 관리마다 그 우리가 점검하는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 기간의 내부에서 점검 시기가 있듯이 방법 또한 명료하게 어떠한 이제 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명확한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례관리 점검은 보통 이제 6개월, 12개월 단위로 진행한다라고 하시는 거고 또 정기적인 점검 일자 외에도 사례관리 당사자의 어떤 변화 욕구가 있다라고 하면 필요에 따라서 충분히 우리가 꾸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사례관리 점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6개월, 12개월 단위로 한다라고 하는데 뭐 1년 단위도 있고요. 예를 들면 장기요양보험 관련 제도가 있는 거는 다 아시죠?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의 그 대상자,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보통 이제 그 단위수가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받았을 때 장기 요양 등급으로 신청했을 때 예를 들어서 5등급으로 진행을 이제 등급을 받았다라고 하시면 이 5등급 받으신 분은 일정 기간 이제 뭐 3개월 이후에 욕구 변화가 달라졌을 때 3개월 후에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라고 하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자, 4등급에서 받고 또 그 4등급에서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라고 하면 또 당사자의 변화에 따라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사례 관리라는 것은 그 당사자의 어떠한 그 변화에 관련된 신체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이런 거를 정확한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례 관리도 역시나 이렇게 뭐 개월수는 나눠져 있긴 하지만 뭐든지 우리가 사례 관리는 어떠한 지표, 평가가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진행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표를 보시게 되면 사례관리 점검 기록지인데요. 욕구 사정에 관련해서 이렇게 욕구와 관련된 영역이 있죠. 그래서 욕구된 거, 합의된 목표, 그리고 실천 계획이라던가 대상 기간, 빈도, 제공자, 점검 내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관리 점검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사례 점검에 관련해서 기록지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기록지라고 하는 것은 방법에 있어서의 그 점검 단계에 있어서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대응하는 과정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검 기록지는 개입 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에 대한 대상, 빈도, 활동 과정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례, 그래서 관리의 어떤 객관적인, 주관적인 점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계획에 있어서의 실천 과정 중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변화 사항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서비스의 변화를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중요한 부분 나왔죠. 아, 자, 별표 몇 개 할까요? 별표 5개 합시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점검에 관련된 기록 작성에 관련된 점검의 내용들은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PPT 내용.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PPT 자료에 중요한 사항들은 내가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중요한 내용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수업할 때마다 별표 뭐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거고 앞에 내용도 중요한 점이 좀 있죠. 이거는 또 우리가 기말에 정리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 관리에 관련된 이렇게 재사정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앞서서 이야기는 뭐 우리가 조정이나 관련해서 이야기했듯이 또 재사정이라는 의미는 현재 시점에서 변화된 사항이나 사례 관리 당사자의 환경을 바탕으로 다시 사정하는 것. 그래서 사정 단계를 지속적으로 짚어보면서 변화한 점들에 관련된 현재 상황을 재정립하는 것을 우리가 재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사정의 시기는 정기 제사정이 있고요. 비정기 제사정이 있습니다. 정기는 뭐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예,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되는 사정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비정기는 아까 그 이야기처럼 대상자의 변화된 욕구, 그래서 새로운 욕구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비정규적으로 사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존 실행 계획의 변경이 있을 때도 재사정을 합니다. 또 사례 관리 종결에 있어서도 예, 사정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현장의 사례 관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회의 과정에서 슈퍼비전 해서 사례 회의 진행 과정에서 슈퍼비전이 사례 회의 시 적절히 진행된다면 사례 관리자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슈퍼비전이 된다. 다만 사례 회의의 주 목적인 사례 관리 당사자에 대한 논의보다 슈퍼비전에 더 집중된다면 슈퍼비전 시간은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두 번째 점검과 재사정 시기는 당사자의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고 과거의 사정에만 의존한다면 사례 관리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점검과 재사정은 적절한 시기와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그 진행에 관련돼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점검과 재사정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점검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정기적인 점검. 그래서 6개월,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점검이라 하면 재사정은 언제요? 당사자의 변화 욕구가 있었을 때 재사정한다라는 내용을 여기에 적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간 차원에서 사례 관리가 감당 가능한 사례 수를 배정하여 업무의 양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불어 사례 관리자 역시 점검 및 재사정 시기에 좀 더 책임감 있는 일정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단순히 개인의 의지로 두기보다는 기관에서 일정 관리 업무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 관리 실천 과정을 좀 이제 다른 PPT에서 좀 가지고 온 건데요. 자, 계획 과정에서의 사정을 요약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전 단계의 욕구 사정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하고 욕구 사정 결과와 사례 회의의 내용 등을 또 대상자의 호소하는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정에 있어서의 목표에 관련된 욕구는 대상자에 제시된 욕구는 대상자의 희망하는 상태, 최종적으로 도달하려는 상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상태, 그래서 이런 합의된 목표는 제시된 욕구의 해결을 위해서 사례 관리자와 대상자의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 그래서 대상자의 욕구가 5개 이상으로 다수 있더라도 현실 가능하고 우선적으로 변화하기를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합의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의 선정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목표는 매우 구체적일수록 좋은 것이며 여기서는 뭐 3개월 이내에 재사정을 통해서 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재사정은 그 기간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로 나눠보는데 보통 이제 사정 과정에서의 계획 과정은 통상적으로 목표 가능한 목표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이지 않고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행동적인 부분으로 단기 목표를 정해야 되고요. 장기 목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 변화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게끔 하는 것들. 그래서 뭐 장기 목표라고 하면 6개월이나 1년 이상도 가는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우리가 사례 관리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과정 중에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략을 세우기에 있어서의 내용 분석들을 또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례 관리에 있어서의 전략은 실천 계획을 잘 세우고 계획의 실행자의 선정을 통해서 계획에 대한 협약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검에 관련된 과정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실행 과정의 직접 실천과 이 실천에 있어서의 위기 개입, 그리고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천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실천은 보게 되면 관리 대상자에 관련된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지원의 활동을 우리가 이제 직접 실천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훈련에 관련된 정보 제공 활동, 그리고 자발적인 자원 접근과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내적 장애 요인과 동기화 강화를 위한 각종 협조 활동, 그 상담 치료나 자기 옹호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 활동에 들어간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위기 개입이 있고 교육에 관련된 훈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위기 개입 역시나 신속하게 자원을 사정하고 자응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지적 회복을 돕는 위기 개입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위기 개입이다. 그래서 교육과 훈련도 역시나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학습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학습 효과를 통해서 모델링을 하고 코치나 역할을 바꾸고 광화문을 활용하면서 집단 교육을 통해서 실습 등을 통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고안해서 사례 관리 대상자에게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직접적인 교육이나 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점검 과정에서의 실행 과정을 보게 되면 협력적인 활동과 상담이나 치료 또는 정보 제공, 자기 옹호 활동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점검에 있어서의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접 실전에서도 그 대상자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망을 가지고 사례 관리에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연계 서비스나 옹호나 자원이나 개발 지원, 조정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적인 실천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점검 내용의 우리가 사례 관리에서는 점검 모니터링을 통해서 전 단계인 서비스, 계획 단계에서 계획된 서비스와 자원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례 관리에 관련된 중간 검토를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이행도를 점검하고 여기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적절하게 서비스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목표 성취가 잘 도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새로운 욕구가 있으면 그거를 발견해서 정확한 욕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점검의 영역을 보게 되면 대상자 점검과 서비스 점검을 필요로 하고 있죠. 그래서 사례 관리자가 서비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대상자의 노력 정도, 참여율에 관련된 점검, 그리고 서비스 점검에 있어서의 사례 관리자가 외부 서비스 담당자의 서비스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 정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점검 방법에는 우리가 이제 질적 점검 방법과 양적 점검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 조사론 때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점검 방법에 있어서의 질적 점검 방법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양적인 측면의 수치, 측정, 통계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의 변화와 서비스 이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적, 양적 점검 방법의 목적은 얼마나 많이 어느 정도 변했는지를 정량적으로는 데이터를 파악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서비스 이용 정도에 있어서의 클라이언트 변화와 척도에 관련된 초점을 두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질적인 점검 방법에서는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어떠한 경험 그리고 의견 동기 이런 거를 수치화하기 어려운 부분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을 질적 점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왜 변화가 일어났는지 심층적으로는 맥락에서 주관적인 경험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노력, 만족도, 서비스 질, 그리고 심리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질적 점검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사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구체적으로 우울증을 겪는 독거 노인에 관련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김복동 어르신 75세 남자의 배우자 남자는 배우자와 이제 아내와 사별하고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식사를 거르는 횟수가 늘고 사회 활동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이제 그 목표에 대한 다음에 관련된 이런 이제 질적 점검에 관련된 방법, 양적인 점검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양적 점검에 있어서는 숫자로 측정 가능한 변화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는 거죠. 그 숫자로 한다는 것은 양적으로 봤을 때는 자, 부인과 이별을 해서 사별을 해서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 우울 척도라는 거 있죠. 그래서 표준화된 우울 척도라고 해가지고 KES-2라는 우울 척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얼마나 우울한지 그래서 평균 하루 수면 상태는 몇 시간인지 하루 식사는 몇 번을 하는지 그리고 그 본인의 어떤 이제 우울 정도에 관련된 사회 활동 빈도 그리고 영양 상태, 공식 서비스 이용률, 자 이런 것들을 양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우울 점수가 책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우울 점수가 감소되고 또 체중이 뭐 예를 들어서 감소가 되고 그래서 이 이제 총 평균이 몇 점이다.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우울 정도의 양적 점검에 관련된 지표가 나오겠죠. 반대로 질적 점검에 있어서의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되면 자, 이 본인의 감정이나 만족도. 그래서 어떠한 요즘 이제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기분이 없고 복지관 친구들도 보기가 싫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적인 지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질적, 양적 그 평가하는 기준은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 이 독거 노인에 관련된 질적 방법을 어떤 감정이나 맥락, 경험들을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깊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질적 그리고 양적 분석에 있어서는 공식적인 부분, 비공식적인 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표를 통해서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울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 이런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질적인가 양적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교재 내용을 좀 다뤄봤지요. 그래서 교재 내용의 구장을 사례 회의를 통해서 조정과 점검과 재사정을 통해서 알아보았는데,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다문화에 관련된 사례 관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례 회의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가 누가 있음으로 해서 그 대상자를 사례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사례 회의에 관련된 대상자를 챕터별로 한번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다음 장에서는 다문화의 가정에 대해서 사례 관리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례 회의에 다양한 대상자가 있겠죠. 장애인 또는 노인
아동 이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인 사례편으로 들어가서 이런 대상자들은 우리가 그 대상자 연령에 맞춰서 어떻게 사례 관리를 하는 것인지를 또 심층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가 이렇게 교재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교재 내용에 관련된 책을 좀 보시면 그래도 많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례라고 하는 것은 사례를 대상자의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사례 회의를 통해서 진행해 보아야만 실질적으로 내 것이 쉽게 빨리 와 닿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요 PPT는 제가 다시 그 첨부 파일로 해서 올려드릴 것이고, 잠깐 시간이 남은 관계로 우리 중간고사 관련해서 문제 유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문제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중간고사가 다소 어려워서 풀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PPT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 PPT도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하셔서 자, 목슬리가 제시한 6가지 요인의 사례 관리 도입 배경이 다른 하나는 뭘까요? 라고 했죠. 목슬리는 우리가 서비스 전달의 지방분권화를 강조를 했고요. 사회적 그 지원 체계, 지지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의 증가, 그리고 사회 환경에 따라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가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설화 영향에 따라서 사례 관리 필요성이 강조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옥슬리는 이렇게 지방분권화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시설화의 영향에 따라서 사례 관리 필요성을 강조를 했나요? 시설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탈시설화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설화라고 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대상자를 어떠한 한 기관에 그래서 시설에 입소를 시켜서 거기서 관리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1970년대, 80년대 나라에서 시설화를 탈시설화로 하면서 1980년대 이후부터 이제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탈시설화가 일어났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두 번째, 사례관리 도입의 필요성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고르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례관리 도입 배경은 뭐예요? 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사례 관리에 있어서 사람들이 도시화로 밀려들으면서 점점 어때요? 고도의 기술들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낙후되어 있는 또 빈부의 격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도시화에서도 빈곤층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빈곤층을 위해서 어떻게 사회가 접근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도시화가 되면서 사회 관리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게 된 거고요. 가족 가치의 변화로 인해서 가족 해체가 증가가 됐죠. 그래서 가족 해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산업 현장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어떤 재해로 인해서 가족이 해체가 되거나 이혼율이 증가하거나 하게 되면 그 아래의 자녀들, 그래서 가족 해체에 관련된 가족들이 각자의 어떠한 생활에 관련돼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례 관리가 이렇게 도입이 되게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같은 맥락에서 우울증이나 자살과 이혼, 각종 중독의 정신건강의 문제의 심각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사례 관리가 증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상대적 빈곤. 자, 이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이 있겠죠. 상대적 빈곤이라 하는 것은 자, 내가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A라는 사람은 1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나 10만 원 있어서 이거 갖다가 어디에 쓰지? 참 행복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나는 아직도 부족해. 응, 나는 이 100만 원 갖다가 할 게 너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100만 원을 C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수입도 좋고 경제적으로 부유해.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100만 원이 나한테는 현실적으로 살고 먹고 하는 데는 괜찮은데 여기를 보니까 이 사람에 비해 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대적인 빈곤이라는 것은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세 명의 관계에 있었을 때도 살고 있는 데 수준에 있어서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집 한 채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B라는 사람은 그래도 나는 아직도 부족해 라고 느끼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 사람에 비해서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상대적인 빈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 빈곤, 복지 욕구의 상승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사례 관리의 도입의 필요성에서 부합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 가족 중심의 부양 체계가 강화됐다. 자, 전통적인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가족 체계가 강화되고 단단해지면 사회적인 문제는 없죠. 가족이 해체되거나 뭐 문제의 심각성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답에서 배제됩니다. 또 재가복지 서비스 확대가 되고 있죠. 재가복지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가복지 확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재가복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재가복지 서비스 중에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분 계시고 또 가족의 복지를 가족 요양을 하시는 분도 있고 집에서 방문 요양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례 관리가 어때요? 각각의 기능에 맞춰서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2번, 3번, 6번이 되겠습니다. 자, 사례 관리를 영어로 쓰세요라고 하는 거는 제가 시험지를 걷다 보니까 케이스 매니지먼트라고 전체적으로 다 쓰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스펠링이 하나 틀렸다. 그러면은 정답이 아니겠죠. 자, 지역사회에 관련돼서 우리가 사례관리의 개입 원칙 중 보기에는 어디의 원칙이냐라고 했죠. 자, 보기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그래서 학습 부진으로 인해서 또래 관계에서 위축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학습 지원 프로그램, 멘토링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B, 아동, 부모의 이혼으로 정서적인 불안정을 겪고 있고 학습보다는 상담 서비스와 정서적인 부분의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뭐예요? 각각의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이 A라고 하는 아동은 학습부진으로 인해서 멘토링을 받고 있다. 예, 학습부진. 두 번째는 정서적인 불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A와 B는 각각의 개별화 서비스를 받아야 될 원칙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다섯 번째 문제, 판단 기준으로 볼 때 긴급 사례 관리의 판정 기준에 부합하는 거, 맞는 것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긴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어떤 신체적인 부분에 정말 급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학대, 그래서 여기는 폭력에 관련돼서 학대, 성폭력, 자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됐을 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문항. 사회적인 자원의 유형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가 서비스 영역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 제도적인 자원의 대표적인 예가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사회 서비스라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인 부분을 얘기하죠. 공적 자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예요?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제도적인 차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자, 이 후원자나 자원봉사자들은 뭐예요? 민간에서의 그 제도적인 게 아니라 민간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사례관리의 역할에 대해서 바르게 기술한 것은 실행자는 뭐예요? 사례관리 담당자. 그래서 경청이나 감정을 이입하는 표현, 한기, 명료화, 조언 등 역할 기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례관리자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8번 사례 관리의 관점에서의 전개 과정이 아닌 것은 뭐예요? 예, 계획 평가라고 하는 거죠. 평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강점이다라기보다는 어떠한 사례 관리가 다 끝났을 때 평가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점에 관련된 것은 지원에 관련된 어떤 관계 확립이나 또 자원 연결과 권리 옹호 모니터링이 될 수 있습니다. 9번에는 사례 관리에 있어서의 오타가 났네요. 생태체계 관점에서 실천 범주 중 미시적인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개인의 어떤 경제, 사회 체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시적인 거는 우리가 미시적인 거, 중시적인 거, 또 제일 큰 거는 뭐예요? 미시적인 접근은 가장 작은 단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시적인 것은 중간 단위, 그래서 이제 어떠한 지역사회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의 경제라고 보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어, 우리가 보통 중범위 쪽으로 살펴보게 되면 체계를 가지고 작은 체계에서 중간 체계, 아주 큰 체계, 이렇게 거시 체계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시 체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은 자원 네트워크, 그리고 어떤 정책 변화, 이거는 뭐예요?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죠. 거시 차원이죠.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 개발, 이것도 어때요? 거시적인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급 지원에 대한 유용한 위기 개입 6개의 5단계 모델을 제시한 학자는 제임스와 길리랜드입니다. 그 사례 관리 접수 단계인데요. 계속 우리가 사례 관리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례 관리를 발견하고 접수를 하게 되면 사정을 통해서 사례 계획에 관련된 수립과 계약을 통해서 실행하고 조정하고 점검하면서 평가를 합니다. 이후에 종결과 사후 관리를 합니다. 자, 12번. 초기 면접의 목적이 아닌 것은 뭘까요? 네. 만성질환자 상담 과정 내용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초기 면접이라 하는 것은 신뢰관계 전문성, 어떤 친밀감 형성, 라포 형성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사례 관리 적격 여부 판단을 위해서 정보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복지 당사자의 당면 과제와 욕구 충족에 필요한 복지 정보에 대한 전달, 이것이 이제 우리가 초기 면접에서 어떤 목적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를 우리가 사례 관리로 등용을 할 것인지 평가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라포 형성에 관련해서 관계 형성을 위한 기술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라포 형성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닌 것은 당사자의 개별성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당사자가 개인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고 진실성과 믿음을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납부 형성에 관련된 기술이 아닌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오스텍에 관련돼서 7대, 7대 원칙 중 클라이언트 감정에 대해서 의도적이고 적절한 반응을 해야 하며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지고 이해해야 함을 의미하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인데, 자,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성을 가지고 어떤 의도적으로 적절한 반응, 그래서 통제된 정서적 관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상담할 때는 사회복지사는요, 절제를 좀 하면서 본인의 어떤 정서적인 감정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메슬로의 욕구 5단계 중 이론의 요 사례에 관련된 욕구는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노인이 잘 넘어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집에 손잡이나 미끄럼 방지, 매트, CCTV 이런 거를 설치를 하고 긴급 호출 버튼이 있는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이거는 뭐예요? 안전의 욕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없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는
실제로 우리가 매슬로의 욕구 5단계도 지난 시간에 PPT 자료를 통해서 있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생리적인 욕구는 뭐예요? 배고픔, 욕구 해결, 그리고 수면, 이런 게 1차적인 욕구였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안전의 욕구는 자신의 어떠한 안위, 신체적인 안전, 이런 것들을 이제 욕구로 우리가 두 번째 단계라고 했고, 세 번째는 안전의 욕구가 달성이 되면 애정과 소속의 욕구라고 했죠. 그래서 본인의 나름대로 세 번째 욕구가 두 번째 단계가 실행된 이후에 존재하는 단계다라고 본 거고요. 자존의 욕구는 우리가 그 존경의 욕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존경의 욕구는 4단계에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존경, 그래서 소속감이 관련된 어떠한 이제 회사 내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면 본인이 어떤 이제 회사에서의 위치, 그래서 사람은 자존의 욕구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이야기는 이렇게 풀어서 사례 관리를 통해서 적절하게 요거를 골라낼 수 있는지에 관련된 활용 문제로 내보았습니다. 자, 다소 시험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요번 중간고사를 통해서 기말 문제는 또 우리 그 평가된 점수를 통해서 반영을 해서 출제를 할 거고요. 중간중간 시험에 관련돼서도 제가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별표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말에 오실 때는 레포트를 작성을 해서 프린트를 해 가지고 오시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레포트가 어떤 레포트를 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레포트는 프로그램 계획서를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실습을 하고 있죠. 예, 실습을 다 마무리하신 분들도 계시고 실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습처에 가면 그 기간에서 프로그램에 관련된 계획서, 그리고 프로그램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면 종이 접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레크레이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신체 활동 중에 뭐 제기차기를 한다거나 그런 프로그램 계획서가 있어서 그 계획대로 진행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프로그램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분명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론본론 결론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시는데 A4 용지 한 장 내지는 두 장으로 요약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다들 레포트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는데, 레포트 점수가 20점이죠. 굉장히 그 점수 분포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을 안 하시면은 점수는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레포트 잘 좀 챙기시고, 나름대로 레포트를 벌써 진행을 다 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보여지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실습했던 기간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계획서를 어, 부연으로 조금 손 보셔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감기가 걸려서 중간중간 기침을 해서 강의의 질이 좀 떨어졌을 건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